1890년 7월 27일 프랑스 오베르시르와즈의 작은 마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밀밭을 거닐던 한 남자가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진 후 피를 흘리며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37세였습니다. 의사가 왔지만 총알을 꺼낼 수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 테오가 급히 달려와서 형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죽고 싶었어. 다음 날 새벽 빈센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0년 동안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세상을 떠났고 평생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했던 예술가가 사라졌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천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빈센트가 죽은 후 그의 그림들은 세상으로 나갔고 사람들은 그 강렬한 색채에 놀라며 붓터치 속에 담긴 감정에 매료되었습니다. 생전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천재로 인정받았고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술가의 이야기입니다. 27세가 되어서야 그림을 시작했지만 37세에 죽어 단 10년밖에 그리지 못한 사람, 평생 가난과 외로움과 정신질환에 시달렸지만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긴 사람, 살아서는 실패했지만 죽어서 불멸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북브라반트 지방의 준데르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개신교 목사 테오도루스와 책 제본업자의 딸 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로 아이의 이름은 빈센트 빌렘 반 고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번째 빈센트였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같은 날 첫 번째 빈센트가 태어났지만 죽은 채로 나왔고 부모는 그 아이를 묘지에 묻고 묘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빈센트 빌렘 반 고흐.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같은 이름의 아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린 빈센트는 교회 묘지를 지나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보아야 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던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하지만 살지 못했던 형의 무덤이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빈센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죽은 아이의 대체품이라는 느낌과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이름을 짊어진 채 사는 기분, 그리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빈센트는 예민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들판을 거닐며 자연을 관찰했으며 새들과 곤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선생님과 충돌했으며 종종 혼자 남겨지곤 했습니다. 가족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고 목사의 적은 수입으로 점점 늘어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빈센트 아래로 티오, 안나, 엘리자베스, 빌레미나, 코르넬리스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빈센트는 장남이었지만 책임감보다는 고독을 선택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지냈습니다. 11세가 되었을 때 부모는 빈센트를 제벤베르헌에 있는 얀프로빌리의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빈센트는 외로움을 배웠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주로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2년 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고 빈센트가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들답게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었고 사업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센트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센트 삼촌은 미술상으로 구필 화랑의 헤이그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조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6세의 빈센트는 이렇게 화랑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성실했고 그림에 관심이 있었으며 손님들에게 작품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와 베르메르를 좋아했고 바르비종파 화가들의 풍경화에 매료되었으며 특히 밀레의 만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술은 빈센트에게 처음으로 열정을 느끼게 한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헤이그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수많은 그림을 보았으며 예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사랑도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873년 20세가 되었을 때 런던 지점으로 정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런던의 화랑은 헤이그보다 더 크고 더 바빴으며 기회도 많았습니다. 빈센트는 하숙집에 방을 얻어 출근하며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숙집 주인의 딸 외젠이 로이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다정했으며 빈센트에게 친절했습니다. 빈센트는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느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외제니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빈센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1년 동안 짝사랑했고 용기를 내서 고백했을 때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외제니는 친절하게 거절했지만 거절은 거절이었고 빈센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처음 맛본 사랑이 처음 맛본 시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빈센트를 변화시켰습니다. 우울해졌고 일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손님들에게 불친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종교에 빠져들었으며 구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화랑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고 예술은 사치처럼 느껴졌으며 자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화랑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성적이 나빴고 태도가 불량했으며 더 이상 미술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3세의 빈센트는 다시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술을 보는 눈은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 수많은 걸작을 본 경험은 그의 안에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빈센트는 화가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화랑에서 해고된 후 빈센트는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는데 신을 섬기고 싶다는 것,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월급은 거의 없었고 방 한 칸과 식사만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개의치 않았는데 돈보다 의미가 중요했고 부보다 목적이 필요했으며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곳의 교장은 감리교 목사였는데 빈센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고 그는 처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설교했고 서투르지만 열정적이었으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처럼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자신이 찾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으며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빈센트는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삼촌 집에 얹혀 살며 공부했고 가정교사를 붙여서 고전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5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라틴어 문법을 외우고 그리스어 동사를 변형시켰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에 재능이 없었고 암기가 고통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이런 식의 공부가 신을 섬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시험을 보지도 못했고 신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목사가 되는 정규 과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24세의 빈센트는 또다시 실패했고 또다시 길을 잃었으며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는 전도사 양성 학교가 있었는데 짧은 훈련만 받으면 가난한 지역에 파견될 수 있었고 정식 목사는 아니지만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곳으로 가서 3개월 교육을 받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1878년 12월 벨기에 보리나주의 탄광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부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어린아이들까지 땅속으로 내려갔으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만연했고 질병이 퍼져 있었으며 절망이 공기처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교회는 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통받기로 했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방을 내주고 헛간에서 잤습니다. 옷을 나눠주고 누더기를 입었으며 음식을 나눠주고 굶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았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었으며 광산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얼굴은 탄과 루로 까맣게 변했고 몸은 말라갔으며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는데 전도사는 품위를 유지해야 했고 적당히 헌신해야 했으며 지나친 것은 오히려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빈센트는 또다시 해고되었으며 또다시 실패했고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리나주에 남아서 아무 직함도 없이 광부들과 함께 살았고 봉급도 없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1년을 더 그곳에서 보냈는데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며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시기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광부들의 모습을 스케치했고 탄광의 풍경을 그렸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서투른 그림이었고 비례도 맞지 않았으며 원근법도 틀렸는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있었고 감정이 담겨 있었으며 이 사람들의 고통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빈센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설교보다 그림이 더 강력한 도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보다 이미지가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세가 되었을 때 빈센트는 결정했습니다. 화가가 되기로 했고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로 했으며 예술로 세상의 고통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27세는 화가가 되기에는 너무 늦었고 기초도 없었으며 돈도 없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는 이미 파리의 구필 화랑에서 일하고 있었고 성공한 미술상이었으며 형을 사랑했습니다. 빈센트가 화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테오는 반대하지 않았고 대신 지원하기로 결심했으며 매달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형을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1880년 10월 빈센트는 브뤼셀로 갔습니다. 미술학교에 등록했고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27세의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가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단 10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빈센트는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 것이고 예술의 역사를 바꿀 것이며 죽은 후에야 인정받을 천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빈센트는 그런 것을 몰랐고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며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브뤼셀에서의 공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규칙과 형식이 빈센트에게는 답답했고 교수들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없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그는 직접 그리고 싶었지 이론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1881년 4월 부모가 살고 있던 에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실패한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걱정했으며 동생들은 이상한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개의치 않았고 다락방에 작업실을 마련했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씨를 뿌리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을 스케치했습니다. 밀레를 흠모했던 빈센트는 밀레처럼 농민의 삶을 그리고 싶었고 그들의 고된 노동을 존엄하게 표현하고 싶었으며 땅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진실을 화폭에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비례가 맞지 않았고 원근법이 틀렸으며 사람의 형태가 어색했고 손과 발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매일 그렸으며 끊임없이 연습했고 테오에게 편지를 써서 미술 교본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름 사촌 K 보스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였는데 아들을 데리고 친척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외제니 이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고 이번에는 더 강렬했으며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K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영원히. 빈센트는 물러서지 않았고 편지를 보냈으며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K는 그의 편지를 읽지도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암스테르담까지 찾아갔지만 K의 아버지가 문전박대했고 빈센트가 촛불에 손을 댈 정도로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빈센트는 다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더 깊은 우울에 빠졌으며 가족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창피해했으며 빈센트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1881년 12월 헤이그로 갔습니다. 사촌인 화가 안톤 마우베에게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우베는 이미 유명한 화가였고 헤이그파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빈센트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화 기법을 알려주었고 수채화를 지도했으며 빈센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그림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빈센트는 열심히 배웠고 실력이 늘었으며 마우베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센트가 한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엔 호르니크였습니다. 거리의 여자였고 임신한 상태였으며 이미 한 아이가 있었고 술을 마셨으며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빈센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도와주고 싶었으며 함께 살면서 그녀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은 분노했고 사회적으로 스캔들이었으며 마우베는 빈센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빈센트는 외로워졌지만 시엔과 함께 있었고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으며 가난했지만 나름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엔을 그렸습니다. 슬픔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드로잉이 이 시기에 나왔는데 임신한 채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그림에서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슬픔을 담고 싶었으며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에는 술을 계속 마셨으며 그녀의 가족들이 빈센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고 무엇보다 빈센트는 화가로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테오는 헤이그를 떠나라고 조언했고 가족들은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으며 빈센트 자신도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883년 9월 시엔과 헤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시엔에게 미안했으며 빈센트는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되어야 했고 그림을 그려야 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네덜란드 북부의 드렌테로 갔습니다. 황량한 습지 지역이었고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빈센트는 그곳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탄을 캐는 노동자들을 그렸고 황량한 풍경을 그렸으며 어두운 색채로 삶의 고단함을 표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몇 달 동안 거의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가난했으며 춥고 배고팠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결국 1883년 12월 부모가 있는 뉘넨으로 갔습니다.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것인데 30세에 실패한 아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뉘넨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다락방을 작업실로 쓰면서 그림을 그렸고 농부들을 계속 그렸으며 어두운 색채로 작업했습니다. 아직 밝은 색을 사용하기 전이었고 네덜란드의 어두운 풍토가 그의 팔레트에 반영되었으며 렘브란트와 할스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농부들의 손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케치했으며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빈센트에게 농부는 성스러운 존재였고 그들의 노동은 고귀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화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 봄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5명의 농부가 램프 불빛 아래 감자를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거친 손, 굵은 얼굴, 험한 삶이 그대로 드러난 그림이었고 빈센트가 5년 동안 배우고 연습한 모든 것이 집약된 작품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그림에 대해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접시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들이 정직하게 자기 음식을 벌었다는 것을 말이야. 빈센트에게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신념의 표현이었고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창화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둡다고 했고 너무 추하다고 했으며 테오조차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실망했지만 자신의 길이 옳다고 믿었고 언젠가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85년 가을 또다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딸이 빈센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빈센트를 비난했습니다. 빈센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목사의 아들이 마을의 수치가 되었으며 더 이상 뉘넨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1월, 뉘넨을 떠나 안트베르펜으로 갔습니다. 32세였고 화가가 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그림 한 점 제대로 팔지 못했으며 여전히 티오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고 가족과도 사이가 나빴으며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렸고 계속 배웠으며 계속 발전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빈센트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곧 빛나는 색채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안트베르펜에 도착한 빈센트는 처음으로 루벤스의 그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성당에 걸린 루벤스의 작품들은 그를 압도했고 그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성은 충격이었으며 빈센트는 자신의 어두운 팔레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학생이 된 것인데 다른 학생들은 훨씬 젊었고 빈센트는 이상한 늙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석고상을 그렸으며 인체 드로잉을 연습했고 정규 교육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교수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빈센트의 그림이 너무 거칠다고 했고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기초부터 다시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빈센트는 반발했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으며 결국 학교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판화를 발견했습니다. 안트베르펜 항구에는 일본에서 온 물건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우키요의 판화도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이국적인 그림들에 매료되었는데 평평한 색면과 대담한 윤곽선 그리고 독특한 구도가 신선했습니다. 몇 점을 사서 벽에 붙여놓고 연구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그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이빨이 망가졌으며 위장병에 시달렸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담배와 커피로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고 테오는 형이 걱정되어 파리로 오라고 권했습니다. 1886년 2월 파리로 갔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고 테오는 놀랐지만 형을 받아들였으며 몽마르트르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빈센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술의 중심지였고 새로운 사조들이 충돌하고 있었으며 인상주의가 이미 확립되었고 후기 인상주의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이 모든 것에 압도되었고 흥분했으며 마치 어둠 속에 살다가 갑자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테오는 몽마르트르의 화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가장 전위적인 작품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동생의 화랑을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보았고 모네의 빛나는 색채를 보았으며 르누아르의 밝은 팔레트를 접했고 드가의 현대적 구도를 연구했습니다. 페르낭 코르몽의 아틀리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를 만났고 에밀 베르나르와 친구가 되었으며 존 피터 러셀과 교류했습니다. 처음으로 동료 화가들을 만난 것이고 처음으로 예술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르주 쇠라를 만났습니다. 쇠라의 전묘법은 빈센트에게 충격이었는데 과학적으로 색을 분석하고 작은 점들로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빈센트도 전묘법을 실험했고 몇 점의 작품을 그 기법으로 그렸지만 곧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느렸고 너무 계산적이었으며 빈센트는 더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원했습니다. 폴 시냐크와 가까워졌습니다. 시냐크는 젊고 열정적이었으며 새로운 색채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고 빈센트와 함께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센 강변을 그렸고 파리 교회를 그렸으며 빈센트는 점점 밝은 색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레트가 변했습니다. 네덜란드 시절의 어두운 갈색과 회색이 사라지고 밝은 파랑과 노랑이 나타났으며 빨강과 초록이 화폭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탄기 영감의 초상을 그렸는데 배경에 일본 판화를 배치했고 밝은 색채로 그렸으며 완전히 새로운 빈센트 반 고흐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화가들을 만났습니다. 카페 탕브랭의 여주인 아고스티나 세가토리와 친해졌고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카페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이 너무 거칠다고 했으며 색채가 지나치게 강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년 동안 파리에서 지내면서 2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친 듯이 그렸고 끊임없이 실험했으며 기법을 익혔고 색채를 탐구했습니다. 자화상만 24점을 그렸는데 자신을 모델로 쓰면 돈이 들지 않았고 동시에 자신을 탐구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자화상은 다른 기법과 스타일을 시도한 실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활은 빈센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싫었고 사람들이 많은 것이 피곤했으며 화가들 사이의 경쟁과 질투가 불편했고 무엇보다 테오와 함께 사는 것이 둘 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압생트에 빠졌으며 건강이 다시 나빠졌고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테오도 힘들어했습니다. 형을 사랑했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려웠고 빈센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자신의 생활도 있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자주 다투었고 긴장이 높아졌으며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빈센트는 남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밝은 빛이 있는 곳, 더 강렬한 색이 있는 곳, 그리고 조용히 작업할 수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일본 판화를 보면서 그런 세계를 상상했고 프로방스의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1888년 2월 20일 파리를 떠나 아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34세였고 화가가 된 지 8년이 되었으며 이제 겨우 자신의 스타일을 찾았고 앞으로 가장 찬란한 작품들을 그릴 2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가 남쪽으로 달렸고 풍경이 바뀌었으며 빈센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빛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걸작을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화가로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빈센트는 아직 몰랐지만 아르레서의 시간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시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1888년 2월 아르레 도착한 빈센트를 맞이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남프랑스에서 눈이라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빈센트는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눈 덮인 풍경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녹았고 봄이 왔으며 빈센트가 찾던 빛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과수원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자두꽃, 백꽃이 차례로 피어났고 빈센트는 미친 듯이 그렸습니다. 하루에 한 점씩 그렸고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완성했으며 14점의 과수원 그림을 그렸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꽃들, 푸른 하늘, 밝은 색채, 빛나는 햇살, 이것이 빈센트가 찾던 세계였습니다. 일본의 꿈이 이루어졌어.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빈센트에게 아르른 일본이었고 밝은 빛과 선명한 색채는 우키요의 판화에서 본 세계와 같았으며 마침내 그가 상상하던 색채의 나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노란 집을 빌렸습니다.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집이었는데 외벽이 노랗게 칠해져 있었고 빈센트는 이곳을 자신의 아틀리에로 만들었으며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고 함께 작업하고 싶었으며 남프랑스의 예술가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집을 꾸미기 위해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노란 꽃병에 담긴 해바라기, 빈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노랑의 모든 변주를 담았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4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 곧 올 친구를 위해 방을 장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열기가 강렬해졌으며 빈센트는 밀밭을 그렸습니다. 익어가는 밀, 추수하는 사람들, 자결하는 태양, 프로방스의 뜨거운 여름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을 그렸는데 밀레에 대한 오마주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었고 거대한 태양이 화면을 지배했으며 색채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카페 테라스를 그렸는데 노란 불빛이 쏟아지는 카페와 코발트 블루의 밤하늘, 별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밤에 야외에서 그린 최초의 작품이었고 빈센트는 촛불을 모재 꽂고 작업했으며 밤의 색채를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도 그렸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 하늘의 별들, 파란색과 노란색의 대비, 빈센트는 밤이 검은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밤에도 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테오에게 거의 매일 편지를 보냈고 베르나르에게도 썼으며 자신의 예술관을 설명했고 색채 이론을 논했으며 그림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빈센트의 편지들은 그 자체로 문학 작품이었고 예술론이었으며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를 사람들은 빈센트를 이상하게 여겼고 친구가 없었으며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매춘부들과 어울렸으며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림만은 계속 그렸습니다. 고갱을 초대했습니다. 폴 고갱은 빈센트가 파리에서 만났던 화가였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상징주의적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고갱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고 노란집에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었으며 테오를 설득해서 고갱의 여행 경비를 대주게 했습니다. 1888년 10월 23일 고갱이 아르에 도착했습니다. 빈센트는 기뻤고 흥분했으며 마침내 동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잘 지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렸고 서로의 작품을 비평했으며 예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달랐고 성격이 맞지 않았으며 예술관도 달랐습니다. 빈센트는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길 원했지만 고갱은 상상으로 그렸고 빈센트는 즉흥적이었지만 고갱은 계산적이었으며 빈센트는 감정적이었지만 고갱은 냉정했습니다.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에 대해 논쟁했고 생활 방식을 놓고 충돌했으며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빈센트는 점점 불안해졌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고갱은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빈센트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들었고 노란집의 생활이 답답했으며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빈센트는 그것을 눈치챘고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12월 23일 저녁 무언가 터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빈센트는 면도칼을 들고 고갱을 위협했으며 고갱은 호텔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밤 빈센트는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습니다. 정확히는 귀 전체가 아니라 귓불 부분이었지만 피가 많이 났고 빈센트는 그것을 신문지로 싸서 매춘부에게 가져갔으며 그녀에게 이것을 잘 보관하라고 말하고는 노란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빈센트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겼으며 의사가 치료했습니다. 고갱은 전보를 쳐서 테오를 불렀고 테오가 급히 달려왔지만 고갱은 파리로 돌아갔으며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테오가 옆에 있었고 의사는 정신병이라고 진단했으며 빈센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르에서의 찬란했던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었던 시기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막을 내렸고 빈센트는 이제 정신병 환자라는 낙인을 안게 되었으며 남은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빈센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냉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배경에는 일본 판화가 걸려 있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889년 1월 초 노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작업을 시작했고 의자 그림을 그렸으며 여전히 색채는 밝았고 붓터치는 힘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환각을 보았고 독살당한다고 믿었으며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돌아왔고 또다시 발작이 일어났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를 주민들은 두려워했고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위험한 미치광기를 격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노란 집을 폐쇄했고 빈센트는 병원에 감금되었으며 다시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렸습니다. 병원 정원을 그렸고 붓꽃을 그렸으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작업했습니다. 테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절망적이었고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하지만 그림만은 계속 그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1889년 5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레미드 프로방스에 있는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5월 8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레미는 아를에서 2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고 병원은 옛 수도원을 개조한 건물이었으며 알피우 산맥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방 2개를 배정받았는데 하나는 침실로, 하나는 작업실로 쓸 수 있었고 창문 밖으로 밀밭과 올리브 나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제대로 식사를 했으며 의사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병원 정원을 그렸고 붓꽃을 그렸으며 창밖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붓꽃은 생레미 초기의 걸작이었는데 보라색 붓꽃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생명력이 넘쳤으며 광기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빈센트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발작이 일어났고 환각을 보았으며 며칠씩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면 다시 그림을 그렸고 회복되면 작업에 몰두했으며 예술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밀밭을 그렸습니다. 병원 창문에서 보이는 밀밭이었는데 여러 버전으로 그렸고 계절마다 그렸으며 각각 다른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녹색 밀밭, 노란 밀밭, 폭풍 치는 밀밭,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 밀밭. 빈센트에게 밀밭은 생명의 순환이었고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었으며 자신의 고통과 희망을 투영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에 집착했습니다. 프로방스의 검은 사이프러스는 빈센트를 매료시켰는데 하늘로 치솟는 형태가 불꽃 같았고 어둡고 신비로웠으며 빈센트는 그것을 여러 번 그렸습니다.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을 그렸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사이프러스를 넣었으며 그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889년 6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습니다. 빈센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하늘, 빛나는 별들, 초승달, 검은 사이프러스, 작은 마을, 교회 첨탑. 현실과 상상이 섞여 있었고 기억과 환상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빈센트의 내면 세계가 화폭에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소용돌이쳤고 별들은 빛의 소용돌이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공기까지 흐르는 것 같았으며 우주의 에너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영혼이 본 풍경이었고 현실이 아니라 비전이었으며 빈센트가 창조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빈센트 자신은 이 그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패작이라고 말했고 너무 양식화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후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을 화가 본인은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그렸습니다. 프로방스의 은빛 올리브 나무들은 빈센트에게 새로운 주제였는데 뒤틀린 줄기와 움직이는 잎사귀를 표현했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모습을 담았으며 여러 점의 올리브 나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사 작업도 했습니다. 밀레의 작품들을 색채로 재해석했는데 씨 뿌리는 사람, 낮잠, 양치는 사람 등을 그렸고 흑백 판화를 보고 자신만의 색채를 입혔으며 존경하는 화객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들라크루아의 피에타도 모사했는데 그리스도의 고통에 자신을 투영했고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종교적 주제를 재해석했습니다. 자화상도 계속 그렸습니다. 머리를 깎은 자화상, 푸른색 배경의 자화상, 각각 다른 정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고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889년 가을, 발작이 더 심해졌습니다. 페인트를 먹으려 했고 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간질이라고 진단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고 치료법도 없었으며 그저 발작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이 없을 때는 미친 듯이 작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고
최대한 많이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으며 하루에 여러 점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생내미에서 1년 동안 15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고 100점이 넘는 드로잉을 그렸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태오뿐이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썼고 태오도 답장했으며 형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오는 결혼했고 아들이 태어났으며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었고 형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는데 자신은 가정을 꾸릴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90년 1월 희소식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전시회에 빈센트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비평가 하나가 좋은 평을 썼으며 무엇보다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이 팔렸습니다. 400프랑을 받았는데 빈센트 생애에서 팔린 유일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는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지겹고 자유를 갈망했으며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퇴원하고 싶다고 말했고 태오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으며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1890년 5월 16일 생내미를 떠났습니다. 1년 동안 머물렀던 정신병원을 나섰고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으며 파리로 갔습니다. 티오와 조앤나 그리고 어린 빈센트를 만났고 며칠을 함께 보냈으며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도시가 여전히 부담스러웠고 태오의 가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며 조용한 곳에서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태오가 추천한 의사가 있었는데 파리 북쪽 오베르쉬르우아즈에 사는 폴가셰 박사였고 화가들과 친했으며 빈센트를 돌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월 20일 오베르쉬르우아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고 조용했으며 파리에서 1시간 거리였지만 시골 같았습니다. 가셰 박사를 만났는데 그는 의사이자 미술 애호가였고 빈센트를 이해하는 듯 했으며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빈센트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속 작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어쩌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에게 남은 시간은 단 2달 뿐이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7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릴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베르비루아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우아즈 강이 흐르고 언덕이 있었으며 초가지붕 집들이 그림처럼 서 있었고 화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세잔느가 이곳에서 작업했었고 피사로도 이 근처에 살았으며 도비니가 사랑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빈센트는 작은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라브 여관이었는데 아담한 다락방이었고 창문 밖으로 마을과 들판이 보였으며 하루 3.5프랑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충분했고 조용했으며 작업하기에 적당했습니다. 가셰 박사와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를 방문했고 함께 식사했으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셰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신도 아픈 사람이었으며 빈센트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우울한 표정으로 책상에 기대어 앉은 모습이었고 푸른색 배경에 우울증 치료제인 디기탈리스 꽃이 놓여 있었으며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그렸습니다. 교회를 그렸는데 오베르의 교회는 빈센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고 휘어진 건물과 소용돌이 치는 하늘, 불안정한 구도와 강렬한 색채가 빈센트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풍경도 그렸고 초가지붕 집들도 그렸으며 오베르의 모든 것을 화폭에 담으려는 듯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하루에 한 점씩 그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고 완성된 그림을 들고 왔으며 다음날 다시 나갔습니다. 70일 동안 7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고 드로잉까지 합하면 90점이 넘었으며 미친 듯한 속도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했고 모든 것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듯했으며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밀밭을 다시 그렸습니다. 오베르의 밀밭은 넓고 평화로웠으며 빈센트는 여러 버전으로 그렸습니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은 그중 가장 유명한데 폭풍 치는 듯한 하늘 아래 노란 밀밭이 펼쳐져 있었고 검은 까마귀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으며 세 갈래로 나뉜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 불길한 까마귀, 어두운 하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빈센트의 마지막 그림이자 유서 같은 작품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점을 더 그렸고 도비니의 정원을 그렸으며 생애 마지막 날까지 작업했습니다. 빈센트는 죽음을 준비하며 그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렸고 희망을 품고 작업했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테오를 자주 만났습니다. 파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테오가 가족을 데리고 왔고 함께 점심을 먹었으며 조카 빈센트를 안아보았고 형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나빴고 일이 힘들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형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6월 말 파리에서 동생을 만났을 때 싸웠습니다. 돈 문제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으며 테오는 지쳐 있었고 빈센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테오가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아내와 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형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평생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베르로 돌아온 빈센트는 우울해졌습니다. 가셰 박사를 만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고 가셰도 우울한 사람이었으며 서로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불안했고 편지를 썼지만 답답했으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월 초 테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테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썼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편지에 가득했고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빈센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7월 27일 일요일, 평소처럼 그림 도구를 들고 밀밭으로 나갔습니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고 그날 완성한 그림도 없었으며 오후 늦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빈센트가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쏜 것입니다. 어디서 총을 구했는지,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총알은 가슴에 박혔고 하지만 즉사하지는 않았으며 빈센트는 비틀거리며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피 흘리는 빈센트를 발견했고 의사를 불렀으며 가셰가 왔지만 총알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빈센트는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의식이 명료했으며 차분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질문했지만 빈센트는 대답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테오에게 전보가 갔습니다. 테오는 밤새 기차를 타고 왔고 월요일 아침 오베르에 도착했으며 형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빈센트는 눈을 떴고 동생을 알아보았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된다, 빈센트가 말했습니다. 테오는 울었고 형의 손을 잡았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빈센트는 담배를 피웠고 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었어, 빈센트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리고 테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오는 부정했고 형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함께 계속 작업할 수 있다고 격려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7월 29일 새벽 1시 30분 빈센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37세였고 화가가 된 지 10년이 되었으며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오가 옆에 있었고 형의 눈을 감겨주었으며 평생 사랑했던 형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은 7월 30일 오후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고 가셰 박사가 있었으며 베르나르가 파리에서 왔고 탕기 영감도 왔으며 몇몇 화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빈센트가 사랑했던 해바라기로 관을 덮었고 그의 마지막 그림들을 벽에 걸었으며 오베르 묘지에 묻었습니다. 테오는 무너졌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은 견딜 수 없었고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정신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테오도 병으로 쓰러졌고 1891년 1월 25일 세상을 떠났으며 33세였습니다. 테오는 처음에 네덜란드에 묻혔지만 1914년 조앤나가 테오의 유해를 오베르로 옮겼고 형 옆에 묻었으며 두 형제는 마침내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 빈센트 반 고흐와 테오도루스 반 고흐, 평생 함께했고 죽어서도 함께 있는 형제였습니다. 빈센트가 죽었을 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화가 친구들만이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 신문에 부고 기사가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37년을 살면서 그림 한 점만 팔았던 무명 화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베르의 작은 묘지에 묻힌 빈센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의 아내이자 빈센트에게는 고마운 제수씨였던 조앤나는 두 형제가 남긴 유산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터가 형을 따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33세의 젊은 과부가 된 조앤나 앞에는 수백 점의 그림과 600통이 넘는 편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했습니다. 그림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라고, 편지는 버리라고, 미치광이 화가의 유품 따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앤나는 달랐습니다.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빈센트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천재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쓰인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빈센트의 예술관과 삶의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림들을 보존했습니다. 습기와 먼지로부터 보호했고 목록을 만들었으며 각 작품의 배경을 기록했습니다.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1892년 암스테르담에서 소규모 전시가 열렸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몇몇 비평가들이 주목했습니다. 1901년 파리에서 더 큰 전시가 열렸습니다. 71점의 그림이 전시되었고 예술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채의 강렬함과 붓터치의 힘, 그리고 감정의 직접성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독일에서 빈센트가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1905년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대규모 전시가 열렸고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이 열광했습니다. 키르히너와 놀데 같은 화가들은 빈센트를 선구자로 받들었습니다. 색채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생각, 내면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철학이 표현주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야수파도 빈센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티스와 드랭은 그의 대담한 색채 사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색을 캔버스에 직접 표현하는 방식, 자연의 색이 아니라 감정의 색을 사용하는 태도가 20세기 미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조앤나는 터의 유해를 오베르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했으니 죽어서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1853년부터 1890년, 터도루스 반 고흐 1857년부터 1891년, 담쟁이 덩굴이 자라서 두 묘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조앤나는 편지를 출판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어 원본이었고 나중에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치광기가 아니라 깊은 사상가였고 무지한 화가가 아니라 예리한 관찰자였으며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편지를 통해 빈센트는 말했습니다. 색채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고 동시대 화가들을 평가했으며 일본 미술의 영향을 논했고 자연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술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그렸고 팔리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으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20년대 빈센트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빈센트의 작품을 소장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1941년 모음회의에 들어갔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용돌이치는 하늘 앞에서 멈춰 섰고 움직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으며 빈센트가 본 세계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1956년 삶의 욕망이라는 전기 영화가 나왔고 커크 더글러스가 빈센트를 연기했으며 빈센트의 비극적인 삶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소설도 쓰였습니다. 어빙스톤의 열정의 삶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백만 명이 빈센트의 이야기를 읽었으며 고통받는 천재 예술가의 이미지가 확립되었습니다. 1973년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빈센트 반 고흐 재단으로부터 작품들을 인수했고 전용 미술관을 건립했으며 200점이 넘는 그림과 500점이 넘는 드로잉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1987년 해바라기 중 한 점이 경매에서 3,99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당시 최고가였습니다. 1990년 가세 박사의 초상화가 8,250만 달러에 팔려서 다시 기록을 깼습니다. 생전에 400프랑에 팔린 그림 한 점이 전부였던 화가의 작품이 이제 억만음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 빈센트의 진정한 영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현대 미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색채를 해방시켰습니다.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고통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드바르 뭉크는 빈센트의 감정 표현에서 배웠고, 에곤 실레는 그의 직접성을 받아들였으며,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의 왜곡된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추상표현주의자들도 빈센트의 부스터치에서 영감을 받았고,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문화 속에도 깊이 침투했습니다. 돈 맥클린의 노래 빈센트는 수백만 장이 팔렸고, 별이 빛나는 밤을 노래로 표현했으며, 사람들은 그 슬픈 멜로디를 들으며 빈센트를 떠올렸습니다. 포스터와 엽서, 달력과 티셔츠에 빈센트의 그림이 인쇄되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2017년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가 유화로 그려진 영화였고 125명의 화가가 참여해서 6만 5천 장의 유화를 그렸으며 빈센트의 스타일로 빈센트의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예술로 예술가를 기념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왜 빈센트는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기법이 뛰어나서일까요? 물론입니다. 색채 이론을 깨뜨렸고 붓터치를 혁명적으로 사용했으며 구도를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빈센트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27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공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결과가 아니라 헌신이 의미를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꿨습니다. 가난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외로움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광기조차 빛나는 작품으로 변환시켰습니다. 삶이 비극적이어도 예술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표현은 숭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계산이 없었고 전략이 없었으며 오직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팔리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 그렸고 유명해지려고 그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으려고 그렸습니다. 그 순수함이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조앤나는 1925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5년 동안 빈센트의 유산을 지켰고 편지를 출판했으며 전시를 조직했고 세상이 빈센트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빈센트는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빈센트의 조카 테오와 조앤나의 아들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는 삼촌의 이름을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공학자가 되었지만 삼촌의 작품을 관리했고 반 고흐 미술관 설립에 기여했으며 1978년 90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삼촌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빈센트의 묘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베르의 작은 묘지에서 두 형제의 묘비 앞에 서서 꽃을 놓고 갑니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란 묘비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빈센트와 테오는 마침내 쉬고 있습니다. 1890년 7월 29일 오베르시르와즈의 작은 여관방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7년의 삶이었고 화가로서는 단 10년이었으며 그림 한 점만 팔았던 실패한 예술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했고 세상은 그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빈센트는 부활했고 무명에서 불멸로 나아갔으며 이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빈센트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기법일까요? 물론 혁명적이었습니다. 색채를 해방시켰고 붓터치로 감정을 표현했으며 형태를 자유롭게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기법만이 아닙니다. 빈센트는 삶을 그렸습니다. 감자를 먹는 농부들의 거친 손, 해바라기의 생명력, 밀밭의 황금빛,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신비로움, 일상적인 것을 성스럽게 만들었고 평범한 것을 아름답게 변환시켰으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절망, 광기가 그림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했지만 그 슬픔을 노란 해바라기로 그렸고 빛나는 별로 표현했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아도 그렸고 인정받지 못해도 계속했으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없었고 전략이 없었으며
오직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했습니다. 그 순수함이 1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빈센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으라고 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아니라 헌신이 의미를 만들며 인정받는 것보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별이 빛나는 밤 앞에는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아르레 침실 앞에서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빈센트의 그림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베르의 묘지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합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묘비를 덮고 있습니다. 빈센트와 테오, 형제는 평생 함께했고 죽어서도 함께 있으며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와 그를 평생 지탱했던 동생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27세에 그림을 시작했고 37세에 죽었으며 단 10년 동안 불꽃처럼 타올랐던 예술가입니다.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 색채의 역사를 바꿨으며 현대 미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살아서는 실패했지만 죽어서 불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사랑합니다. 그림 한 점만 팔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만든 화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빈센트는 우리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괜찮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미는 있다고, 그리고 진실한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빈센트의 노란 해바라기는 여전히 빛나고 있고 그의 별이 빛나는 밤은 여전히 소용돌이치고 있으며 그의 영혼은 화폭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